일찍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럽이랄지 또는 세계 각국을 돌면서 강의를 하며 멘토로서 역할을 했고요. 또 문총님 한 총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한국에 가장 목회하기 힘들다고 하는 강남에서 교구장으로서 이렇게 실체 목회 일선에도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의 전임 강사도 하셨고요. 또 생활정치 아카데미의 전임 강사, 그리고 한국평생교육원의 전임 강사를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고향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통일가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신 분이 우리 조익현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꽃다발 정정하고 또 이렇게 초청할 때 가장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틀림없이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익현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기 전에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조익현 중앙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여기 올라와서 해주시면, 네. 올라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꽃다발 증정은 우리 부산대교의 김은영 청년 사역자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1세기 비전과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조익현 중앙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장덕봉 대 목사님과 우리 부산의 지도자분들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가정연합이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학자 총재님께서 은밀히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도 유치 활동을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평화도사 회장님 영평에서 만나 뵙고 또 운봉 주지 스님도 영평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도 찬양을 아주 멋있게 해주셔서 박수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오늘 주어진 제목은 21세기 비전과 신통일 한국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저희들이 맞이해서요, 참 물질 문명이 극대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또 세계 전쟁도 1차 세계대전,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영국이 세계화되고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했고요. 또 그것을 소비시키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던 독일은 참 영국을 견제하고 같은 세계화를 꿈꾸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것들이 시대가 요구한 대로 역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지구가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다. 1초권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시스템을 완성한 것을 유비쿼터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세계가 보고 세계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런 외적인 환경이 극대화되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신문명,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고 그들을 신인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의 기준을 가지고는 평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환경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가상 공간이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플랫폼을 개설하고 그 속에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과거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하더니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노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유하고 되고 여기서 엄청난 수익 구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입니다. AI는 생활권 속에 들어왔고 로봇은 생산력을 증대하는 노동 현장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계가 같이 가는 이 시대를 융합의 시대, 소위 모든 것을 하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전환이 없이는 오늘의 시대를 리더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기계와 사람이 하나 되는 시대니까요. 이게 기계와 사람이 조화되고 하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는 갈등 구조를 넘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다 봅니다. 따라서 물질 문명 간의 그런 대충돌과 갈등 구조가 이제는 사라지고 정신 문명이 주도하는 시대로 변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물질 문명이 이제 생명을 다하고 세계 전체가 우리 동양의 정신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시대 전환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민족 사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그 민족 사관이 건국 이념이 됐습니다. 그것이 경천 홍익광명입니다. 경천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제1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천입니다. 홍익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경천 사상입니다. 하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홍익 인간 이념입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가장 진화되고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의 뿌리를 가지고 건국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서 정신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도의 정신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기 위한 창조 정신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에서 정신에서 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중에 어떻습니까? 주체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고 끌고 가자는 의욕이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시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성품 때문에 IT가 세계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우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알아서 대처를 하니까 말입니다. 매뉴얼대로 한 나라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체의식이 강하고 또 내 의지가 꺾이면 그걸 견디고 참아내는 저항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몽고에 40년, 중국에 40년, 일본에 40년을 견디고 참아서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뜻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망의식. 그 대망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압 부인이 해모스를 기다려서 주목이 나와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성춘향이 이몽룡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기다려 만났다 이거예요. 이게 대망의식입니다. 님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은 이처럼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 남북 통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가 기계하고도 같이 사는 이 조화와 이건 안 올리죠? 켰습니다. 켰습니다. 네. 좋네요. 오히려 낫네요. 제 목소리가 좀 일반 사람들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세계와 시대에 분단된 나라의 우리 2세, 3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등한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시대고 조화의 시대인데 하나 되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단일 민족이 서로 대치하고 분할돼가지고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면은 그 냉전 구조가 그대로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리더십을 갖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명운은 뭐냐면 그 숙명의 길이 남북 통일이다. 남북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 민족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화면에도 보셨지만은 세계 대전이 있었고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해방되기 2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장개석總統과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가 만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필리핀을 주고받고 일본을 누가 통치하고 남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국제 정보에 약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는 어떻습니까? 모스크바에 3상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남쪽은 와싱턴이, 북쪽은 모스크바가 관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뒤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보수입니다. 그 3상 회의의 내용을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이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신탁과 반탁. 신탁을 주장한 사람들이 진보고 반탁을 주장한 사람들은 보수였습니다. 끝없는 싸움과 논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1948년 8월 15일 남쪽 정부, 9월 9일 북쪽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대동강 철교가 폭파되고, 왜? 중공군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전쟁이 우선했기 때문에 한강 철교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간의 전쟁이 말입니다. 17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전쟁 미망인이 30만입니다. 전쟁 고아가 10만입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입니다. 우리 민족 2,500만 가운데 1000만이 이산 가족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한이 많은 역사를 만들었냐 이것입니다. 그 전쟁에 동원된 나라는 65개 나라입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한 나라가 16개 나라.
북쪽이 5개 나라입니다. 의료 봉사진을 보낸 나라가 5개 나라. 구호품을 보내고 생필품을 보내고 그 이후 복구 작업까지 6.25를 중심 삼고 한국을 도운 나라가 67개국이에요. 근데 오늘도 북쪽에서는 미사일이 올라가고 우리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한다. 강대강입니다. 강대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국방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607조의 예산 가운데서 63조가 국방 예산입니다. 소위 이 국방 예산이 교육 예산과 노인 복지,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한국은 더 큰 경쟁력과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1조 8천억 달러의 국가 GDP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규모가 세계 13번째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경제의 3배입니다. 중국은 18조 달러, 우리 경제 10배입니다. 미국은 25조 달러입니다. 우리 경제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경제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이 나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지지 없이는 남북 통일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통일을 반대하니까요. 만약에 남북이 통일돼 버리면 가장 힘들어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결사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난국을 해치고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문선명 총재님은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하고 경제력도 그들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외교력과 설득력. 문선명 총재님이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김일성을 설득했던 것처럼 외교력과 설득력 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구하면 중국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캐나다,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념이에요, 이념. 우리 민족은 이념을 가진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2분의 1을 빨갛게 물들여 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념의 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종교가 돼 가지고 세계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이기고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념적 준비다. 이렇게 문선명 총재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의 국회의사당이잖아요. 북한은 공공기관은요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군청이나 시청을 가보시면은 아주 서구식으로 잘 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셔가지고 북한은 김일성과 단독 회담을 하려면 주체 사상을 1시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 총재 얘기도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반대했지만은 결국 문 총재님이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 한번 내가 듣겠다. 그래서 윤기복 부위원장이 문 총재님에게 하나님을 가지고는 통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주체 사상.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고 한민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체 사상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문 총재님이 누가 말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사랑을 볼 수 있어? 당신 마음을 볼 수 있어? 이렇게 1시간 동안 해댄 거예요.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바라봤던 김일성 주석은 야, 그 친구 만나고 싶다. 남자 중에 남자다. 북한에 와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얘기를 하고 책상을 치는 그런 남자 나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책상을 치는 모습이 아닙니까? 김일성 주석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문선명 총재 외교력이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은 언제나 뒷짐을 지고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악수하고 끝나요. 가깝게 못 갑니다. 근데 문 총재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막 간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도 두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옹을 한 겁니다. 김일성 생전에 포옹하면서 사진 찍은 사람은 문선명 총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옹을 해야겠다 이거야. 전략 아닙니까? 손을 번쩍 들고 다가가니까 쥐도 번쩍 들어야지. 꼭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고 8살이 저보다 많으시니까 형님을 제가 모시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파한대소를 한 거예요. 그 파한대소 한 것을 북한의 지도자들은 처음 본 겁니다.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주석을 저렇게 흔들어놔? 그리고 그 회담은 일사천리로 큰 설득 없이 두 분이 합의해가지고 4개 항, 아주 강론에서는 12개 항입니다.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문화 분야 4개 항입니다.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념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핵심 이론은 유물변증법입니다. 헤겔의 좌파, 그러니까 우파가 있었고 좌파가 있었어요. 우파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소위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좌파는 그거 싫었어요. 그래서 포에바의 유물론을 중심 삼고 헤겔의 변증법을 유물론에 접목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유물 변증법 아닙니까? 그리고 막스와 엥겔스는 자본론을 집대성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철학적으로 그 견고한 기틀을 만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역사 발전의 주체는 생산력이다. 생산력은 역사 발전의 토대다 이거예요. 그 생산력의 주인공은 누구냐? 노동자 농민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 농민을 정치하는 사람, 종교하는 사람들이 노예처럼 구속하고 채찍하고 그들은 헐거벗고 못 산다. 이 일은 자기들이 하는데. 그래서 상류 계층을 부르주아지 계급이다. 계급을 나눴어요.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프로레타리아.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 부르주아지 계급을 무너뜨리자. 이게 프로레타리아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개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잘 사는 게 악이야.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하는데 낙과 망치를 들고 나와라. 그리고 지주의 목을 치고 사용자의 머리를 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피가 온 대지를 적실 것이며 그 피가 온 대지를 적시게 되면은 하늘에 별이 뜬다 이겁니다. 이걸 유토피아의 세계다. 그래서 공산주의 깃발은 빨간 것이고 그 깃발 속에 낙과 망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별이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철학과 사상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그들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잘합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보수 지도자들이 갈라치기를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반의 개념으로. 그래서 서로 싸워야 되고 싸워야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 이론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젠더 갈등을 만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반의 개념이다. 극복의 대상이며 혐오의 대상이며 잠재적인 범죄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를 반의 개념을 받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를 머리를 깎고 놀림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쟁 논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걸 반의 개념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노선 투쟁이다,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 사상을 지금까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고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정반합을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싸워야 발전한다. 정반합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정반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물변증법은요 철학이 아니에요. 혁명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철학의 당파성이라고 그래요. 철학이 어떤 의도를 가지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부르주아지 계급을 쳐부시기 위한 이론을 만들었다. 혁명 수단으로.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이걸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오늘 화면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눠졌다. 사람이. 그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됐다. 이거 진화론이에요. 근데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지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 이건 창조론입니다. 우연히 진화됐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여자는 남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진화됐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선유의 법칙으로. 상대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정반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분합. 하나님의 창조는 선유의 법칙입니다. 부모라는 말은 자녀가 있다는 말이고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말은 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없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데 자녀를 설명돼요? 남편이 없는데 아내라는 이름이 설명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로 반드시 필요하는 선유의 조건이고 상대적인 가치이며 하나가 돼야만이 영원성을 갖는 존재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통일이고 통일이 뭐냐? 평화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둘이 된 거예요. 하나를 위한 둘이라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갈등 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를 위한 둘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어쩔 것이냐? 평화의 세계가 구현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3단계를 말하잖아요. 1단계를 사랑의 세계, 2단계를 행복의 세계, 3단계를 평화의 세계라 말합니다. 평화 비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가야 될, 마지막 살아야 될 사회적 구조를 평화 세계라고 그래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도 남편을 사랑할 때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면 행복이에요. 그 하는 일이. 조국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총애같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유관열서가 그랬고 안중근 의사가 그랬고 윤봉길 의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은 배아가 있고 이 배아를
프로레타리아로 봤어요. 그리고 노른자와 흰자를 부르주아지로 봤습니다. 근데 배아가 힘이 약해가지고 구속을 당했지만 점점점 발전해서 노른자와 흰자를 극복하니까 병아리가 됐고, 병아리가 되니까 허물을 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병아리가 태어난 껍질을 권력 구조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배아는요, 노른자와 흰자가 하나 되도록 동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노른자가 뼈가 되고 흰자가 살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배아입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되면 껍질은 스스로 약해져요. 엷어져요. 그리고 깨지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병아리가 되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껍질은. 이러한 이론이 대중화된다면은 세계는 말입니다, 이 사상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을 중심 삼은 평화세계 운동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민족 앞에 1975년 세계 60개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한국으로 부르셔서 국제 성공 권기대회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제. 세계인들이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하나 될 때 한반도를 가지고 장난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가 금강산 개발에 실패했던 것은 외국 자본을 같이 투자 못 시켰어요. 외국 자본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해저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도 해저 터널이 성공하려면 선진국 자본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보가 돼요. 미국 자본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일본만 협의하면 전쟁 나거나 그러면 그건 전쟁적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 터널은 안 돼요. 평화를 위한 터널이라면 그런 철학과 이념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민간 주도형 안보가 필요하냐?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경제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군사동맹 플러스 경제동맹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쪽으로 줄을 서보면 동구가 우리에게 비토를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2조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 줄어든 거예요. 27%의 수출입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구권으로 우리가 줄을 서면 미국이 우리 길을 막아요. 동구가 막히면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서구가 막히면 자동차 산업, IT 산업, 반도체 산업이 갈 길이 막혀요. 그래서 이런 이념적 그리고 국가 이익을 중심 삼고는 누가 나서야 되느냐? 민간인이. 그 민간의 그 목소리를 정치가 활용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온 국민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나에게 좀 힘을 실어주시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며 자국의 이익을 중심 삼고 등거리 외교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선명 총재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각 도 단위를 다니시면서 부산에 오셔서도 이 대회를 했어요. 승무원 권기대회. 광주에서 승무원 권기대회 할 때 문 총재님의 두 번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 보고를 들은 총재님께서는 그건 개인의 일이고 이건 국가의 일이다. 그래서 5군데의 마지막을 전부 다 순회하고 열흘 뒤에 아들을 만나러 가신 뒷모습을 저희는 지켜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청년과 민단이 하나 되지 않고는 통일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청년과 민단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은요 1975년까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7.4 공동성명할 때 우리가 김일성에게 부탁해가지고 이유하게 만들어낸 것이 선언입니다. 우리보다 지하철도 먼저 나왔고 TV도 칼라 TV도 우리보다 6년이나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국력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는 조청년에게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줬지만 우리는 못 지어줬어요.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들 아이들이 조청에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얻어맞아. 그 얻어맞는 걸 극복해서 맞는 게 야쿠자 아닙니까? 야쿠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는 게 빠찡코 아닙니까? 그것을 문 총재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서러웠더냐. 그런 여러분이 경제력을 가졌으니 이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재산을 다 내놔야 된다. 그때 이분들이요,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10,00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린 걸 저는 봤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축복가정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38선을 넘나들면서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는 어떻습니까?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결렬됐을 때 그는 돌아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 이하의 비아냥을 거리면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잖아요. 1층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시설했어요. 왜? 자극적으로. 이 거대한 건물이 사라지는데 3초 걸렸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리고 그 이후 어떤 한 라인, 팩스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트럼프 한마디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국제적인 전선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우리 민족의 국군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요, 국제 경쟁 사회에서 현재 이 구조를 가지고는 못 이겨요. 젊은이들이 가장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우리 군대를 가잖아요. 요즘에는 2년 동안 격리되면요, 그 사회에 적응 못 합니다. 왜? 사회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청교도 사상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건국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자국 이익을 중심 삼은 세계 질서를 강요합니다. 자동차 팔고 싶어? 미국의 공장 지어. 반도체 팔고 싶어? 미국의 공장 지어. 외국에서 들어온 건 관세, 차별화하겠어. 미국의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 자동차 지원하는데 현대에서 만든 거 지원 못해. 불공정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힘이 있어야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된다, 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그런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력 있게.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워싱턴 장군이 왜 싸웠으며 왜 독립했는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언론사를 만들고 비디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국회와 언론과 사법조야에 우리의 기반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진핑은 어떻습니까? 소강사회를 완료하고 이제 대동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대동사회는 뭐죠? 미국 중심한 질서를 중국 중심한 질서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금이 제일 많은 나라 중국입니다. 달러 정책을요, 미국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씁니다.
항공 질서는 어떻습니까? F-35기의 성능을 능가하는 게 젠 20이에요. 스텔스기는 서로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면 맞춥니다. 근데 F-15기보다 길이가 20cm가 길어요. 그 운동장만한 비행기가 20cm가 길면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싣겠습니까? 공중 충돌해, 미사일이. 10발이 날라오면 10발 충돌, 낙하합니다. 나머지 2발이 남아있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실크로드예요. 항공 질서, 해상 질서, 지상 질서를 미국 중심한 그 질서에서 중국 중심한 질서로 가져가겠다. 이게 신냉전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사상, 이념. 그래서 우리에게 중국을 견제해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동맹 플러스 경제동맹입니다. 그럼 여러분, 푸틴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도요,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잖아요. 제국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세계 앞에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곡창지대고. 유럽과 대치하는 중간성이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 가스를 개발해서 푸틴의 꿈이 뭐냐? 경제 강국, 군사 강국. 그리고 세계 제패예요. 패권주의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기시다는 어떻습니까? 노믹스, 세계의 화살차기로 말입니다. 경제 부강, 군사 강국, 그리고 헌법을 바꾸는 거, 어떻게 전쟁하는 걸로.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은 현재 25조 달러 빚이 있는데 이 부채를 넘어서면 세계 기축화폐의 기능과 권력이 사라져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25조 달러의 총 생산,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넘어섰어요. 우리나라가 부채가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우리의 채권을 좀 사다 오되 시진핑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이든이 자기 해변에 있는 수양하는 곳으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제시한 게 뭡니까? 군사동맹 플러스 경제동맹. 경제동맹이니까 기시다, 네가 좀 빚을 갚아야겠어 해가지고 1조 달러 빌려준 거 아니에요. 1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13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은 610조. 우리나라의 2년 예산을 넘어서는 그 빚을, 부채를 담당해 줬어요. 그래서 폐류 방출 오케이. 동해바다 일본 바다로 해. 그리고 그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경제력은. 그리고 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 하면 그 막아서 자위대가 나서, 여러분요, 전쟁하는 나라로 미국이 일본을 허락해 버렸어요. 이러한 일을 극복시킬 수 있는 해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죠. 경제는 앞길이 캄캄하지요. 축소 지양해가지고 세금은 안 거치지요.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이게 아파트값이 정체가 되게 되면 사고 팔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와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 해법이 뭐냐? 이제는 힘 겨루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각 나라에서 평화의 법을 제정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통일이라고 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 입법 활동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오리네치 상원 의장을 찾아가서 그 비전을 제시하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미국의 국회의원 67명이 동의를 하고 세계 국회의원 450명이 한국 국회를 찾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평화의원연합총회가 전 세계 113개국 4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평화의원연합은 테러와 영토 분쟁,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정부 아니에요. 행정부 수반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선진국 대통령들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하여서 자본과 자원이 만나게 하고 그 자본과 기술이 만나게 합니다.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없어. 자본은 있는데 자원이 없어. 서로 만났을 때 뭐예요?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 시너지 효과를 대전제로 해서 모이는 것을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계 유수한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서밋을 했잖아요. 서밋을 했잖아요. 거기는 누가 왔습니까? 트럼프가, 아베가, 캄보디아의 훈센이 자기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훈센 캄보디아 총리 등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천주평화연합의 주최로 MBN을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신의 최고 업적은 남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여한 일이라고 그리고 한학자 총재님은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우리가 이 힘을 받기 위해서 남과 북이 공동 수교한 나라가 157개 나라,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합치면 160개 나라가 이것을 지지해야 된다. 남북 통일을 지지하게 되면 통일 온다. 그래서 첫 번째 서밋을 네팔에서 했잖아요. 네팔의 현직 대통령이 7명 왔어요. 근데 그걸 적극 협조한 사람 누구냐? 북한 대사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도요, 이 동구권의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 냉전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은 남미, 아프리카 지지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들의 이런 비전을 제시했더니 85개 나라의 수반이 한학자 총재를 지지한다는 서명을 통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김정은이 하완을 보냈잖아요. 미사일을 동해로 쏜 이튿날 하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라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외교부, 통일부, 안보실, 청와대. 아니, 전쟁 날 수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인천공항에 빨간 리본이 오고 한학자 총재에게 편지가 왔어요. 네팔에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주라. 왜? 네팔에는 북한 대사가 적극 협조했고 한국 대사는 협조 안 했어요. 왜? 자기 크리스찬이니까. 통일교회 하는 거 싫다 이거야. 근데 7개 나라의 원수들이 오지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북한 대사 옆에 앉아가지고 행사에 참여한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요, 여권 파워가 192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2개 나라를 노 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본과 싱가포르이 193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권 파워를 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을 해요. 1위가 싱가포르가 일본, 2위가 한국인데 한 나라 차이예요. 그리고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가 여수 앞바다입니다. 이게 세계가 투표해서 만든 겁니다. 30만 도시 가운데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첫 번째 마이애미, 두 번째가 전남 순천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화 영토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문화 영토를 높였기 때문에 리트리니스가 높였고 손흥민 선수, 박세리 선수, 고진영 선수, 그리고 BTS. 지금의 시대는 영토를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문화의 영향력, 그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1962년 우리나라의 GNP가요. 그때는 GNP라 그랬어요. 100불 이하였어요. 이때 어려운 가운데 돈을 모아가지고 이 어린 소녀들에게 호텔을 제공하고 이쁜 옷을 사주고 춤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이념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계를 순회하게 했잖아요.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와대 앵콜 공연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컨트리 클럽이 제거하고 그 터제에 만든 것이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골프채 들고 다니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때 리트리니스 학교를 유경수 여사가 부지를 줍니다. 그 학교가 첫 삽을 뜰 때 유경수 여사가 직접 와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하늘이 낸 천사다. 그리고 6.25 60주년 70주년 때 16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구한 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여러분들이 구한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다. 춤과 노래와 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네덜란드의 참전 용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나라에 가봤을 때는 세계에서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어린 천사들의 위로를 받고 나니 내 인생 92년 가운데 6.25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야말로 가장 내 업적이고 빛나는 내 인생의 좌표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문선명 총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게 국격 상승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통일은 왜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55%가 반대해요. 통일을 원하는 것은 45%.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자원이요. 약 7천조가 묻혀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히토류가 묻혀있답니다. 현재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싸우는 게 뭐죠? 히토류. 히토류는 반도체 개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히토류를 만들었어요. 회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 히토류를 연구한 박사가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히토류를 만들어가지고 흙값보다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히토류 회사가 다 부도나가지고 히토류 공장을 유지를 못했어요. 그냥 무료로 다 줬어요. 그리고 97%를 독점하니까 그것을 무기화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을 요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2,000km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히토류를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3년 내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 거라 그러잖아요. 그 히토류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땅이 어디냐?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자원과 기술이 하나 되면은 실업률이 0%가 돼요, 우리가. 세계 G3가 돼요. 개인 GDP는 8만 5천 불이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보면요. 이게 모스크바식 건물이에요. 다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고 잘라져 있어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활력을 띠게 되면 세계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평양이라고 봅니다. 김일성 주석은요. 도시를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200만 못 넘기게 유언을 남겨놨어요. 김일성 주석은 철학이 좀 깊잖아요. 자연주의 철학자예요, 그분이. 사상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고 묘양산에 있는 기념관. 세계에 희귀한 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엄청 몰려올 것이다. 2023년 서울의 야경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세계에서요 가장 화려한 도시가 서울이에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남아납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내 동포인데. 우리가 아프리카도 돕고 남미도 돕는데 북한을 안 도우면 되겠어요? 우리는 통일해서 우리의 동족인 북한 형제들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전쟁을 한다? 여러분요, 남과 북이 전쟁하면 다 망해요. 서울에 미사일 한 방만 떨어지면요, 우리나라의 전화 시스템, 전류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다 고철돼 버려요.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대한민국 됩니다. 두 번째, 흡수통일. 만약에 흡수통일되게 되면 북한이 망해가고 쓰러졌다. 그러면 북한은요, 4개의 나라가 관할해버려요. 함경도 쪽 러시아가 먹어요. 안 놔둡니다. 평안도 쪽 중국이 안 놔둡니다. DMZ를 치고 미국 평양 안 놔두죠. 그럼 우리 한국은 실업자료가 받아야 되는데 이합집산. 그리고 1000만 실업인이 한국으로 오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은 아비규환. 사회의 질서는 어떨까요? 밤으로 걔들이 소주 한 병 먹고 다니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노래를 부르면 밤에 우리 엄마들이 밖에 못 나가요. 그걸 김주아 앵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에다 뭘 줘야 되느냐?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받고 싶은 걸 줘라야. 그 받고 싶은 게 뭐냐? 자동차 기술입니다. 조립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요, 자동차를 생산한 나라가 세계 18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이 나라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델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게 독일의 피아트 아닙니까? 독일 피아트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문 총재님은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가 사줘야 된다. 남한 정부가. 그러면 남한 정부가 사면은 38도선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내려올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독일에서 살 때 6천만 원이라면 북한에서 만든 자동차를 사면 4,500만 원이면 산다 이거. 왜? 최고 관세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는. 근데 문선명 총재님이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가 안 한 거예요. 말로는 통일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길을 막았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다 망했는데 이것만 들고 있거든. 금강산 망했죠. 개성공단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이익 집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면 망해요. 근데 문선명 총재는요, 여기서 이익이 남은 걸 다 재투자해 줬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평화자동차 사장이 말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카시미롱입니다. 카시미롱 이불을 가져가니까 북한의 위정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당신 장난치냐 말이야. 근데 김주수가 앞에 가가지고 문선명 총재님이 시킨 겁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독립운동에서 백전백승을 하신 장수가 아닙니까? 눈보라치는 엄돈 설안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나뭇잎가지를 가슴에 덮고 주무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 정성으로 우리 장군님을 하룻밤이라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카시미롱 이불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자기 간부들을 보고 너희들보다 평화자동차 사장이 당색이 진하다고 그렇게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요, 문선명 총재님의 그 전략, 외교술, 김일성에게요 금덩어리 가져갔으면 그 사람이 금이 없습니까? 뭘 가져갔습니까? 마음을 가져갔잖아요.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세계를 이해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떨까요? 통일은요. 김정은이는 북한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것이냐? 제2의 스위스. 스위스에서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지자체가 제일 잘 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거기는 군 사무소마다 전부 다 카지노가 있어가지고 카지노 돈 다 잃어버리면 연말에 결산하고 90% 또 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올해도 열심히 노시라고 치매 걸리지 말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데 또 주네 이걸. 그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에 남북한의 문제는 무력도 아니고 흡수도 아니다. 유엔 감시 하에서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게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한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서 고려 연방제를 하다가 하나의 국가 두 체제를 가지고 유지하다가 마지막 그 체제를 합치는 것은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 이거야. 독일식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수한 정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김일성의 생각입니다. 김일성은요, 부잣집 도령이었어요. 12세에 이미 뜻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25세에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개국공신이 돼서 북한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 과정을 아가씨가 설명을 해요. 그 아가씨를 가이드 강사 선생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가이드가 교수예요. 가이드 강사 선생님께서 김일성의 일대기를 쫙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요. 저도 눈물이 나와버리더라고. 그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렇습니다. 3살부터 집체교육하고 6살 되면요. 토요일날 집에 갔다 일요일날 돌아와요. 6살짜리 관물대 정리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우유를 주신 분도, 옷을 사주신 분도, 악기를 사주신 분도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심과 김일성을 받드는 효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익과 우익, 그거 아닙니까? 좌익은 레프트 윙, 우익은 라이트 윙이잖아요. 왼쪽 날개가 오른쪽 날개입니다. 그럼 왼쪽 날개의 반대가 왼쪽 날개일까요? No,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럴듯하지만 왼쪽 날개의 상대가 오른쪽 날개입니다. 오른쪽 날개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왼쪽 날개입니다. 만약에 오른쪽 날개를 반대하면 그 새는 추락에 죽어요. 상대예요. 진보와 보수? 보수는 과거를 중시 여기고 진보는 미래를 중시 여깁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거 중요해요. 지금까지 왔던 전통적 유산 중요해요. 그리고 뭐죠? 미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반의 개념이 아니에요. 싸우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수를 인정하고 진보의 가치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왜 이런 교육을 못합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못 나가냐 이거예요. 이념의 부재고 국가관을 갖지 못한 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앞으로 21세기는 그러한 국가관 철학, 이념, 논리 이거 없이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을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하나 되도록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그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래서 두익사상이라고 했고 두익사상은 다른 말로 통일사상이고 통일은 과정입니다. 통일이 지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평화의 세계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공생공영 공의가 두익사상의 핵심이에요. 공생은 뭐냐? 경제입니다. 충분한 생산, 공정한 분배, 건강한 소비. 충분한 생산, 보수 가치고 공정한 분배, 진보 가치입니다. 무엇이 우월하냐? 아니에요. 분배가 없이는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없이는 재창조가 안 돼요.
소비 문화가 있어야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과 분배와 소비는 선순환 구조예요. 생산이 없이 분배됩니까? 분배 없이 소비됩니까? 소비 없이 재생산됩니까? 근데 왜 생산과 소비가 싸우냐 이 말이에요. 싸우냐 이거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생산과 공정한 분배와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이에요, 공영. 같이 누리자 이 말입니다. 이 공영의 가치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공을 찬다면은 축구 공을 차는 선수들이 경제 주체입니다. 그리고 구단주와 감독과 코치가 뭐냐? 이게 정치 지도자예요. 만약에 감독이 운동장에 들어와서 지가 공을 차겠다고 하면 몰수 게임, 그 게임은 끝나요. 정치인은 경제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경제가 되도록 선수들이 공을 잘 차도록 영양분을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고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그러하듯이 정치는 뭐냐?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조를 풀어주고 국제적인 담벼락을 무너뜨려주고. 그런데 한국 정치는 오히려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경제가 가는 길을 못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 지도자들을 자기 정치의 아젠다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냐? 정치 지도자가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군사력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이 강한 나라가 진짜 경쟁력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공생, 공영, 공의. 공영은 그거예요. 자본이 있는 나라는 우리가 연결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들어가게 하고 자원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개발 못하면 자본을 빌려줘가지고 그 나라의 에너지를 끌고 오고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세계를 우리는 꿈을 꿉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하나 돼서 이상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델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왜? 두 개의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세계 문제 해결합니다. 남과 북을 하나 만든 사람은 세계를 끌고 가기에 충분한 중심이고 그 민족은 세계의 중심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세계가 193개 나라가 이걸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지한 분들 지금 와 있잖아요, 저기.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영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영국 사람들 한국 사람 굉장히 무시해요. 근데 세계에서 일본 사람을 무시한 나라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 콧대 높은 영국에서도 9시 BBC 뉴스에 일본 사람의 삶을 소개해요. 일본이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그렇게 권위적이고 한국에 대해서 무시한 그 나라가 이 원리를 듣고 나더니 한국을 향해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무릎 꿇고 예배 봐요? 왜? 조선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한국을 향해서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 통일을 한국말로 불러요. 그렇게 거점을 193개 나라에 만들었다 이거예요. 제가 그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선명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젊어서 좋겠다. 내가 90성상을 통해 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뭐냐? 세계가 평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 네트워크가 뭐냐? 피스 하이웨이.
평화를 향한 고속도로다 이거예요. 우리의 2세들이 3세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하나 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하이웨이다 이거예요. 당신의 명예와 권력을 세우고 쌓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평화를 가슴에 품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신 그분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고 천상으로 삶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의 영부인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 저 나라에 가 계시는 문선명 총재님의 뜻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서야 말겠다. 그런 결의를 가지고 그 앞장설 수 있는 문 총재님이 제일 먼저 출발했던 이 부산 도성에서부터 그 열기와 뜻과 의미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바라는 천상에 계시는 문선명 총재님,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와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참 아름답고 앉아 계신 우리 지도자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가히 부산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운봉 스님의 노래는 아주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품격 있는 그 내면에서 드러나지고 왠지 내 마음이 저분의 노래에 제 마음이 춤을 췄습니다. 또 우리 평화도서 회장님, 잔잔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일본과 필리핀이 조화돼 가지고 하나 돼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표본은 바로 다민족이 하나 돼 갖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악기가 아니고 사람의 오케스트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우리 부산 교회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분들과 식구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는 장덕봉 대교회장님은 행복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식구들의 눈빛이 살아있을 때 목회자가 살아납니다. 식구들의 지성이 충만할 때 목회자의 설교가 진화됩니다. 그리고 장덕봉 대교회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과거에 여기 계셨던 김영정 목사님 보고 제가 참 그 가족들이, 김영정이가 제 부부라 그래요. 그 김영정 씨 사모님이 조익현 목사하고 김영정 목사는 부부라고 그렇게 성화식장에서 가족들에게 아빠가 제일 좋았던 남편 같은 사람이 조익현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와 똑같이 형 동생으로, 선배 후배 그런 말을 안 쓰고 형님 그리고 동생 하면서 같이 가는 심정의 참 동지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부산 지도자분들과 또 부산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축복가정, 우리 다문화 가정 모두가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천지인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21세기 비전과 신통일한국에 대한 정말 귀한 강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통일기원의 우리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한번 손 잡고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억만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열 회장님 준비를 해주시고요.